한 권으로 보는 나주심의 역사 교과서 23번째 106페이지 그림 조선시대 세곡 운반 지도. 이 많은 세곡을 한 번에 다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이나 조은선을 운항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조은선이 7월에 서울에 도착한 적도 있었다. 서울에서 돌아올 때 조은선은 빈배로 오지 않고 그쪽 상품을 반입하였다. 따라서 조은선이 돌아올 때 영산포는 또다시 활기를 띨 수밖에 없었다. 조은수로 마산 창문 쪽에서 남해로 해서 조창까지의 육순. 조창이 여기 창원 마산에도 있었고 조창, 나주, 영산창, 영광, 법성포창, 전주 용안의 덕성창, 아산의 공진창, 충주의 강창, 원주, 충주 사이의 홍원창, 춘천의 소양강창. 이거는 북조선에는 배천 쪽에 금곡포창, 강릉 쪽에 조포창, 한양에는 경창. 그런데 영산포 영산창에서 출발한 조은선의 운항은 늘 순조로울 수 없었다.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좌초되거나 충청도 태안, 안흥량에서도 침몰되기도 하였고 11척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 11척이 한꺼번에 5,900석이 폐물되고 200여 명이 빠져 죽은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1413년부터 1418년에 나주 영산창에서 출발한 조은선인 마도 4호선이 2014년에 바닷속에서 발견되었다. 한 600년 만에 이 배 속에 나주 광흥창, 나주 루어저우 광싱창, 즉 나주에서 광흥창으로 보냄. 광흥창이 어디야? 광흥창. 여기 없네. 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목간 56점이 발굴되었고 루어저우 광싱창 진상품으로 올려보낸 분청 사기와 당시 영산창 선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도구들이 함께 나왔다. 마도 4호선 출토, 나주 광흥창명 목간. 이처럼 칠산 앞바다에서는 잦은 해난사고가 발생하자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리가 파견되었고 나주 사람들을 다그치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영산창 관할구역 세곡을 해운이 아니라 육지 운송을 하자거나 아니면 법성창으로 또는 순산포로 영산창을 이관하자는 논의가 빗발치자 마침내 1512년 100년 만에 중종 7년에 영산창을 폐쇄한 뒤 법성창으로 세곡을 인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칠산 앞바다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영산창에서 법성창까지 정부 측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영산창이 폐지되자 나주 쪽 사람들은 반발했다. 그래서 1629년 인조 7년에 영산창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630년 인조 8년과 1631년 인조 9년에 잇따라 칠산 앞바다에서 다시 조은선이 침몰되자 영산창은 1632년 인조 10년에 영구히 폐지되었다. 3년 만에 또. 이후 가까운 영산창을 옆에 두고 먼 법성창까지 세곡을 운반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나주, 광주, 남평, 능주, 화순, 동복, 창평 사람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았다. 실학자들로부터 조창 개혁론도 있었지만 결국 영산창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대신 나주와 남평, 능주, 세곡은 영산포에서 이문선에 의해 서울로 운송되었다. 이때 영산창은 나주, 해창, 하해창이라고 하니 잘 구분을 해야 한다. (107페이지) 3. 조선시대 3. 포구에서 상업활동이 시작되다. 17세기 전반까지 포구에서 이루어진 주된 구실은 조세곡 운송, 해산물 채취, 소금 생산 등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상품화폐 경제발전에 따라 포구도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류 중심으로서 그 성격이 바뀌면서 상품을 유통하는 데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수상교통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강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동강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였던 포구들은 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포구 상업 발전으로 큰 포구와 그 주변 작은 포구, 장시를 연결하는 유기적 유통권이 형성되었다. 이는 당시 오일장으로 체계화되고 있던 장시와 유기적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안 시장권 토대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지역 안 시장은 대포구를 통해 원격지 시장으로 연결됨으로써 전국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즉, 포구 상업 발달은 농촌 장시와 도시 상업을 자극함으로써 조선사회 상업 발달을 견인하는 구실을 수행하였던 셈이다. 영산포 또한 영산창이 폐지된 후 포구 상업 중심지로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까지 전국적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산포는 조선 주요 상선이 자주 정박했다. 영산강 유역은 16세기 이후 저지대 개발이 시작되고 17 내지 18세기 이후 새로운 농법으로 농업 생산력이 높아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잉여곡물 상품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구와 내륙 강변을 연결한 경제망이 구축되면서 무곡, 머구, 머위더 머, 양식이랑 곡, 머구 활동도 전개되었다. 선상들이 곡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출입한 곳은 갯벌장이었다. 갯벌장 대부분이 해로, 수로와 용로가 접한 곳에 발달되었으며 영산 강가에 이르한 장시가 집중되어 있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1751년 박문수가 말하기를 호남 상선, 쌍川은 그 이익이 매우 많으나 영남은 돈의 행상에 지나지 않고 좌도 연해는 단지 동해에서 나는 소산뿐이므로 이익이 호남만 갖지 못합니다. 라는 대목과 이중환이 저술한 탱리지에는 전라도는 나주 영산강과 영광 법성포,
흥덕 사진포 전주 사탄이 비록 짧은 강이나 모두 조수가 통하므로 장사배가 모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나주 수운이 가진 이점을 바탕으로 포구 상업이 발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나주는 전남 지역 주요 상업 중심 지역기에 인근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집화되었다가 주변 섬으로 유통되었다. 나아가 경상도 지역인 통영, 거제와 곡물이 거래되었고 서울에서 구입한 곡물을 영산포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포구는 주변 장시와 연결되면서 지역 내 시장권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108페이지) 조선 후기 나주를 중심으로 포국간 상품 유통 상황. 출처 고동환 1998년 조선 후기 서울상업발전사 연구 지식산업사 449쪽 연대 1699년부터 1830년대까지 있고 유통경로 유통내용 연대 1699년 나주 유통경로는 나주에서 경상도로 유통내용은 환곡 이전 연대 1705년 유통경로 나주에서 거제로 유통내용은 곡물 구입 연대 1723년 나주에서 이웃지역으로 곡물 구입 1730년 나주에서 경상도로 상업활동 1734년 나주에서 보성을 거쳐 또 나주로 되돌아오고 유통내용은 곡물 구입 1734년 영산포에서 서울로 또 영산포로 돌아오는데 유통내용은 곡물 구입하고 서울에서 영산포에서 판매 1735년 나주에서 진도로 또 나주로 되돌아오고 유통내용은 우마 구입 우마? 소와 말이란 뜻인가? 연대 1748년 영산포에서 진도로 또 영산포로 돌아오고 유통내용은 이번에는 쌀과 나무 판매, 어물채소, 죽기, 루치 구입 1746년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그 다음에는 거제를 거쳐 통영으로 유통내용은 돈, 쌀 50석,出租的租 100석,太阳的太 한석 구입 1761년 나주에서 인피에서 또 나주로 전라북도 같은데 유통내용은 곡물 구입 1766년 나주에서 흑산도로 건혜태 구입 미역 1804년 주가도 부근섬 나주 주가도가 어디 있지? 건어목면 곡물 구입 1815년 나주에서 전라도 여러 곳으로 건어 판매 1816년 나주에서 전라도의 태사도가 또 어디야? 주가도 태사도 다 섬 이름 같은데 곡물 판매 1830년 흑산도에서 나주로 물건 구입 근대 1. 농학 농민운동과 나주 111페이지 2. 한말의병과 나주 117페이지 3. 일제식민지배와 나주 121페이지 4. 나주학생 독립운동 126페이지 5. 나주지역 민족운동 129페이지 6. 일본인 이주와 경제수탈 138페이지 나주역 113페이지
1. 동학 농민운동과 나주 1. 농민군 1차 봉기와 나주 1894년 동학 농민군은 손아중과 손잡고 농민군을 조직하여 무장에서 일어나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이들에게 호응하고 합세하였다. 고창 대접주 손아중과 연계되어 있던 영광과 법성포에서는 무장 기포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법성포 대밭에서 대를 베어다 죽창을 만들고 인근 지역을 돌며 조총을 비롯한 무기를 수집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였다. 농민군이 거부를 점령하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나주는 보수적인 유생들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동학이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장 기포 이후 오중문과 전유창이 백산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어 있었다. 이후 동학 농민군은 남하하여 나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나주 목사 민종렬이 굳게 성을 지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장성으로 향하기 직전인 음력 4월 18일 무안을 점령하고 나주 지역 공형, 거을의 호장, 이방 수영리에게 통문을 보내 자신들이 봉기한 목적을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청렴하고 바른 관리들을 포상하며 향리들로 인한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아울러 자신들 뜻이 이러함에도 나주 목사가 각 읍에서 병사를 모아 공격하였기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다치게 되었음을 질책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모두 균형시키고 수감된 동학 교도들을 석방하면 나주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농민군으로부터 통문을 받은 나주 목사 민종렬은 명분이 없는 거사는 마땅히 도륙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고 농민군이 나주를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확고한 태세를 갖췄다. 이후 벌어진 동학군과 중앙군의 황령촌 전투에서 중앙군을 격파한 농민군은 곧바로 전주로 진격하여 전주성을 함락시켰다. 중앙군은 전주성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전주성 함락 소식에 놀란 정부는 청해 원병을 청하였다. 조선이 청국의 원병을 요청했다는 것을 통보받은 일본은 즉각 대규모 군대를 조선에 파견했다. 청 1. 양국 군대 개입은 농민군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정부와 농민군은 서둘러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게 되었다. 전주 화약이 체결되자 농민군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패전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전라도 53개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농민군이 함락시키지 못한 나주는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114페이지 2. 농민군과 나주 소선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지 못한 나주 때문에 농민군에게 나주는 등에 찔린 가시 같고 눈에 박힌 바늘 같은 곳이었다. 당시 양호가 무너지고 호서에는 오직 홍주만 남고 홍성? 호남에는 나주만 남아 성을 지키며 함락되지 않아 53주에는 하나만 푸른 이파리 같다는 민요가 불렸을 정도였다. 나주 공격에 나선 이는 전봉준 신복인 최경선이었다. 최경선은 오중문을 비롯하여 이방원, 장흥, 이화진, 한평, 백유인, 무안, 공문보, 담양 등과 더불어 나주성 공격에 나섰다.
나주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접주급 농민군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 나주 공략에 나선 셈이다. 이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가 나주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경선은 7월 1일 3천여 명에 달하는 농민군을 이끌고 노안면 금안동과 금성산 일대에 진을 쳤다. 이곳에서 농민군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수성군 쪽 동태를 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7월 5일 농민군은 서성문을 공격하였을 때 목사 민종렬은 서성문에 올라 직접 수성군을 지휘하였다. 농민군 공격이 있을 때 수령들 대부분은 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민종렬은 그들과 달리 완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었다. 수성군이 이처럼 철통같이 나주성을 방어하자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하고 만다. (114페이지) 그림 농민군과 나주 수성군의 전투가 벌어진 나주읍성 서성문 114페이지 3. 전봉준과 민종렬 단판을 짓다. 보잘것없는 무기로 무장한 농민군이 나주성을 점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농민군 입장에서는 나주를 반드시 장악해야만 했다. 후방에서 침투를 노리는 일본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요충지인 까닭에 각 군, 형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나주를 반드시 수중에 넣어야만 했던 것이다. 더불어 나주성 점령은 인근 지역 장악과 폐성개혁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나주성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봉준은 음력 8월 13일 수행원 10여 명과 나주 목사를 방문한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서성문에 도착하였다. 전봉준은 숨은 별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목사 민종렬을 만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봉준과 민종렬이 나눈 이날 대화에는 상반된 견해가 전한다. 겸산 이병수가 수성군 입장에서 쓴 금성정의록에는 전봉준이 민 목사를 만나 뵙고 사례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숨은 별장은 전봉준을 죽여버리자고 했으나 민종렬이 전시에 임해서 적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민을 두고 정을 빌기 위해 와서 청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무사로서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만류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였다. 반면 동학사에서는 목사 민종렬이 전봉준에 대한 기품과 은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하고 말문이 막혀 감히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었으며 오직 머리를 숙이고 전후 사유를 듣기를 청할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전봉준이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국사를 논의한 일 등 전후 사정을 낱낱이 말하는데 사리가 그럴듯하고 위풍 역시 당당했다고 적고 있다. 어쨌든 전봉준과 민종렬이 목사 내하에서 만나 농민군이 일어난 이유와 전조하약 집강소 설치와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집강소 설치와 활동에 협조해달라는 전봉준 요청에 민종렬은 은근히 위협을 가하면서 거부하였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전봉준은 영암을 다녀올 테니 일행들 옷을 세탁해달라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벗어난다. 그 후
전봉주는 손아종과 최경선에게 나주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리와 인화를 두루 갖춘 금성 탕지 방비가 매우 튼튼한 성이므로 나주 공격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주문한다. 나주 목사 민종들과 전봉준이 만난 장소로 알려진 나주 목사내야. 116페이지 4. 농민군 2차 봉기와 나주. 9월 말 3대에 모인 농민군을 이끌고 북산길에 오른 전봉주는 일본군과 광군이 나주 쪽으로 기습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손아종을 나주로 보냈다. 이때 오중문과 최경선 역시 북상하지 않고 나주에 남아 있었다. 이들은 광주와 나주 접경인 침산, 현재 광주광역시 동곡동, 서남, 현재 광주광역시 선운지구에 진을 쳤다. 나주 목사 민종들도 선봉장에 김창균, 중군장에 김성진, 호군장에 정석진을 임명하여 나주성 방어와 농민군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이들은 각 포군 200명씩을 거느리고 나주 성박 석현리 현재 송현동에 진을 쳤다. 전투는 10월 21일 침산에서 벌어졌다. 침산에는 손아종과 최경선이 거느린 농민군 1만여 명이 나주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룡강을 사이에 두고 농민군과 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침산 전투에서 완패당한 뒤 후퇴한 농민군은 나주와 40리 거리에 있는 용진산, 현재 광산구 임곡 근처 일대에 진을 치고 재차 나주성 공격을 준비한다. 농민군이 용진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는 수성군에게 즉시 전달되었고 11월 16일 용진산에서 또 한 차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금성 정의록에 의하면 농민군이 산 위에 위치하여 수성군에게 불리하였지만 접응장, 박근욱 등이 군사를 끌고 오면서 전세를 역전시켜 농민군을 격퇴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군은 나주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만큼 나주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민군은 나주 서쪽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나주 서쪽 30리 지점에 있는 고막포에 진을 치고 민종들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이에 수성군이 출동하여 11월 16일 고막포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고막청교 좁은 다리에서 수성군을 맞아 공방을 벌였지만 고막청교는 수많은 농민군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116페이지 5. 마지막 나주성 공략에 나선 농민군. 전열을 정비한 농민군들은 11월 24일에 마지막으로 나주성 공략을 시도했다. 11월 21일 서창을 공격하여 세곡을 탈취하고 23일에는 나주성과 심리거리에 있는 금안면 남산촌과 태평정 등지에 진을 쳤다. 밤이 되자 농민군은 현재의 성향 공원이 있는 북문박 한박산까지 진격해왔다. 여기에는 나주 지역 농민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민군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격이 마지막임을 알고 가능한 모든 병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에 광군과 농민군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황현은 죽은 자와 포로가 된 자들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고 양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하였고 금성 정의록은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 이후에도 12월 4일 농민군이 남평을 점령하자
나주 수성군이 출병한다. 하지만 농민군은 이미 능주로 퇴각한 다음이었다. 12월 8일에는 장흥, 영암, 무안 쪽으로 출병하여 접경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농민군과 수성군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지만 농민군은 나주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농민군은 왜 나주 공격에 실패했을까? 나주성은 서북쪽으로 금성산이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영산강이 휴가마 돌면서 거대한 해자, 하이스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나주는 인근 12개 군현을 관장하는 목으로 대포와 첨보총 등 각종 무기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병사가 강진 등에서 징발한 포군 250명이 나주에 포진하고 있었다. 목사 민종렬은 4월부터 수성군을 조직하여 나주성을 방비하고 있었다. 도통장 정석진, 부통장 김재환, 도위장 손상문, 중군장 김성진, 통찰 김창균, 김창곤 등 향리들을 주축으로 농민군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여기에 선정을 베푼 민종렬의 공헌도 적지 않았다. 1893년 겨울에 부임한 민종렬은 향약을 강화하는 등 민심을 얻어 관민 모두가 기뻐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임 직후 1888년 가뭄을 계기로 경절이 전성창이 침탈한 공산면 일대 토지 13,000투락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해 주었다. 117페이지 근대 6 초토형 설치 12월부터 나주에는 토벌군 총본영인 초토형이 설치된다. 이곳으로 집결한 일본군과 광군은 농민군뿐만 아니라 무고한 양민까지 체포하여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부녀자를 능욕하거나 마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기도 하였다. 썩을 짓다. 초토형이 설치되자 전라도 각지에서 잡힌 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으로 끌려왔다. 전봉주는 순창 피놀이 이러니까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로 전락되시. 다 원인이 있네. 전봉주는 순창 피놀이, 최경선은 화순 동복, 손아중은 전북 흥덕이 어디지? 체포되어 나주로 끌려왔다가 서울로 압송된다. 영산포 출신 접주 나동화는 나주 공격 선봉장이었지만 부인이 함구한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부인은 모진 고문을 당해 희생되었다. 나주 지역 대접주 오중우는 주변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장흥 지역 대접주 이인황과 사발통문 서명자 황채호, 황홍모, 송주옥 등은 나주에서 처형되었다. 장흥 지역 여성 농민군 지도자였던 이소사도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이상과 같이 나주는 여러 차례 공방전으로 수많은 농민군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으며 체포 뒤 압송되어 사망한 지도자와 농민군 역시 최소 230여 명에 달하였다. 기적처럼 풀려난 농민군들도 고문이나 장독 후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했다. 초토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들 대부분이 나주로 압송되었다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나주가 농민군들이 희생된 대표적 지역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농민군들이 수감되었던 나주 옥산은 나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고문당하거나
참혹하게 희생된 농민군들에 대한 자취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118페이지 7. 가보군 공록에 오른 나주 지역 향리들. 한편 나주 수성군 중추를 이룬 것은 향리층이었다. 수성군은 농민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농민군 진압이 끝난 뒤 공로자들의 군功과 명단을 기록한 가보군 공록을 만들어 그 뜻과 공훈을 인정해 주었다. 군공록에 나오는 나주 지역 인물들은 나주호장 정석진, 정태환, 별장, 전학권, 퇴교, 김창균 등 25명이다.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향리층이었다. 나주 향리층은 1891년 나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또한 조정으로부터도 간양으로 지목되어 처벌받았던 집단이었다. 수성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정석진, 통찰 및 호군별장 김창균, 나누별장 박재구, 나주향리 최윤룡 등은 농민봉기 당시 간양으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이다. 농민군 지도부는 향리층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하였지만 부패한 향리층은 농민군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동학 농민 운동이 끝난 이후 이들은 대거 군공록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송사기후만이 수성군 도통장으로 활약한 정석진에 대한 공을 기리는 글을 지었으며 지역 유림 대표 25명은 연명으로 정석진의 세운 공로에 포상해줄 것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게 뭐야? 정석진의 관명인가? 그 결과 정석진은 농민군 진압 공로로 1896년 1월에 해남군수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간양으로 몰렸던 향리층이 반봉건 반외세를 내세우고 봉기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학 농민운동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위를 크게 강화함과 동시에 결속을 다져나갔다. 향리층이 1896년 초에 나주 의병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위 강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성관 앞에는 기우만이 글을 지은 금성토평비가 세워져 있다. 1895년 정수로 앞에 세워졌던 것을 1976년 금성관 경내로 옮겼다. 비문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 농민군이 나주성까지 쳐들어오게 된 과정과 목사 민종렬이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여 치밀한 방어 계획을 세운 내용, 끝으로 관군과 농민군이 치열하게 전투했던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18페이지 가보군 공록, 좌우준 공록. 두 번째 그림 금성 토평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75호 119페이지 근대 2. 한말 의병과 나주 1. 전라도 최초로 봉기한 나주 의병. 전라도는 동학 농민운동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을 두고 더 이상 물러나 있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의병이 장성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과 나주 지역 향리들이 중심이 된 의병이었다. 호남 지역 한말 의병 출발은 기성진 손자인 기우만에 의해 시작된 장성 의병이었다. 호남 지역 의병은 명성 황후 사회사건과 단발령이 일어나자마자 거의한 것은 아니었다. 동학 농민운동 생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상속운동을